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보는 시간,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한성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강의를 함께 나눌 채령 씨, 차유주 씨, 또 박수진 씨 함께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는 미운 3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영아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기가 딱 그 시기라서 강의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실제 적용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누나요? 예,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기죠. 아, 그 다음 네네. 시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유아기라고 부르는 때인데요. 그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맨 첫 번에는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분리된 걸 모르고 있다가 네. 이제 분리된 거를 깨닫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결정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해주던 걸 그대로 잘 따라하던 애가 싫어, 안 해. 내가 할래, 안 해. 내 거야 하고 이제 그 나라는 요거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거 이제 소위 자율성이라고 내가 결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요 다음 시기가 이제 또 오는데, 요때가 이제 우리 요즘에는 이제 유아원에 갈 시기죠. 네. 네. 그 요때는 또 애들이 아주 중요한 거를 또 하나를 이제 그 배우고 또 익히는 시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스스로 이제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엄마가 밥 먹여주던 거 내가 먹을래. 뭐 엄마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옷 입혀주는 걸 내가 입을래. 뭐 되게 이제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기존에 해오던 거를 이제는 내가 할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를 해야지 하는 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또는 부모가 하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할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부터는 아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지고 이제는 어머니나 누군가 하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를 하게 되는 이런 시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주도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제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주체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재밌는 게임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있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무슨 침대에 올라가서 침대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본다든가 또는 베개를 집어 던지고 싸움을 해본다든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소위 난리를 피우죠. 이때도 이제 또 어머니들이 아주 또 이제 보기 싫은 조금만 뭘 이렇게 딴 눈을 이렇게 그 딴 데 일하다 보면 어디 가서 조용하면 사고 치고 이제 이럴 때가 이때가 이제 그건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엄마를 괴롭히려고 사고 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해 보고 재미를 찾아가 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기들은 하나하나 지금 지 딴에는 인생을 어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를 계속 맞고 있는 건데, 요때도 이제 애기들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것도 막아야 되고 사고 치면 이것도 치워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주도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애들이 다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일을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대한 이 도덕적인 판단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우리가 소위 보통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유주 씨의 애가 어리잖아요. 이제 돌도 안 됐는데 걔네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양심이 좋겠어요. 있었으면 그랬겠죠. 어머니 제가 기저귀를 갈겠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시죠? 많이 그래. 드시죠. 예. 그렇지. 지가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얘네들은 양심이 없어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들한테 양심 없다고 욕하면 그분이 양심이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이제 행복한데 얘네들은 이렇게만 살면 안 되죠.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를 발달시키느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달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좀 크잖아요. 크니까 이제는 세상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란다 하는 거를 어머니들이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회적 규범을 따라서 네가 살아야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 이런 행동은 옳은 행동이야 하는 거를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 전 단계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구별을 못해요. 다만 얘네들은 뭐만 느끼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했더니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는 어떤 행동을 하니까 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왜 야단 맞을 짓인지를 몰라. 아직 양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어머니,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야단을 맞는구나.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 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머니가 칭찬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그 행동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행동을 하는 거지 나름대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한 결과로 부모님이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알려주기 전에 이제는 이 행동을 하니까 전에 내가 야단 맞았어. 이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칭찬을 받았어. 이거는 좋은 행동이야. 이렇게 이제는 옆에서 부모가 알려주기 이전에 미리 자기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사회적 규범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재화됐다고 그래요. 내재화됐다는 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걸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주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그 유아원에 간다는 게 이때는 집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돼.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은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전 단계가 수치심이잖아요. 부끄러움. 네.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어떠냐 하는 거고 이 죄책감은 나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래서 생기는 게 이제 이게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이때부터가 인간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네. 여기 이제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가 여기 그 등을 두 사람이 서로 맞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등을 맞대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고 인간 하면 여기 요 간자를 쓰는데 여기 사이간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면 사람하고 사이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게 요게 사람 인자잖아요. 요게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지러라. 이제 이래서 어질 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 사이는 어지러라.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하고 사람 사이 어지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맞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아직 못 됐기 때문에 얘는 걔 뭐야. 이렇게 이제 그럼 이때가 정말 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때죠. 이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양심이 잘 발달되는지 네. 아니면 양심이 없어질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하고 똑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작용이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아니면 이게 선한 행동인가 하는 걸 미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나 이게 지금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양심에 너무나 이 처벌을 받을 게 두려우니까 주도적이 일을 안 해. 주눅 들 것 같아. 그렇죠.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주눅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양심에 너무 지나치게 너 이거는 잘못한 일이야? 하고 너무 야단을 맞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일을 시도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인간이. 그렇죠. 소극적이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 너 그거는 잘못한 일이야. 너 이걸 일이라고 했니?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예를 들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도적이 아니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모들은 당연히 이 사회적인 규범이 뭔가 하는 거를 알려주고 요거를 내재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옆에 없더라도 어떤 게 옳고 그른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 사실 이걸 좀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전에 이거 했을 때 엄마가 나보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행동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자기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려고 해도 안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내재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서 옳은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 판단부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주도적이 되느냐 하면 이게 강한 사람이 이것도 주도적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자, 예를 들면 이 그 개신교가 들어가는 이런 나라에는 다른 종교가 들어가는 것보다 비교적 더 경제적으로 빨리 발전을 한다. 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핀 유명한 막스 베버레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청지기 사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악하고 게으르되는 욕을 안 먹으려면 이거를 해야 돼. 네.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한 사람이잖아요. 달란트. 네. 이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라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 네.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는 주도적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지,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로 남겼는데 어떤 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일을 못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지. 왜 나중에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내가 일을 했다가 잘못됐을 때 야단을 맞을 게 두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묻었다가 그냥 다시 갖고 왔다. 그랬더니 너는 참 악하고 게으른 게으르다. 중이구나.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면 뭐 놀지 이래도 아니야. 나는 노는 거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이거를 갖다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풀이해서 맞아. 얘기하는데 항상. 다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정말
우리 유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눅이 들면 안 돼. 주눅이. 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네.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랬을 때 옆에서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일을 못하죠. 네.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일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주도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에 이제 그걸 가지느냐 하면 살아가는데 목적을 가지게 돼요. 목표가 맞아, 뚜렷한 목적성.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뭘 주도적으로 꾸민다는 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고 뚜렷하게 자기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리고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이끄는 삶, 삶.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이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유행이 됐다는 걸 반증을 하면 이거보다는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너무나 강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겠죠. 네. 네가 죄책감을 당연히 가지지만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 책 처음 읽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얻은 게 음. 그러니까 목표는 있는데 사람들이 목적이랑 목표가 되게 한 끗 차이로 음. 다르잖아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지금 그 카카오 거기 배경에 그 목적의 삶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제가. 딱 말씀을 하시네요. 열심히 살라고 그랬구나. 게으르지 않게. 자, 그런데 이제 목적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주도적이어야 된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을 소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할 맡기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건 없고 네. 그냥 자기한테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최선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죄책감을 안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게 목적이야. 이게 이렇게 된 사람들은. 네. 맞아.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거고. 아, 어머.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보면 되게 이렇게 갈라지죠. 네. 어떤 사람이 네. 소극적으로 욕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분들도 불의를 있고 참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루려고 나아가고 하는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이제 그 유년기에 어렸을 때 그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 유년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시면 안 되죠. 네. 미안하다 하더라. 그러면 얘가 주눅이 드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잘못해도 가만 놔둬도 얘는 아나무인 같은 인간이 되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요게 좀 더 커야 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많이 생각이 오고 가죠. 우리 어려워, 아이들 어려워, 키우니까. 근데. 그래서 비율을 어떤 날은 맞추기가 어려워. 베개 싸움할 때 냅뒀다가 어떤 날은 예종아 이러면 엄마 왜 그래요? 아. 이러다가 내 저번에 같이 감정에 했잖아요. 의해 막 컨트롤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원리는 일관성. 맞아. 한 번 야단쳤으면 그거는 야단을 쳐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영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는 못하게 하다가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을 때는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고 있다가 꼭 옆집 아줌마가 왔을 때 뭘 얘기를 진짜 하는 그래. 거예요. 맞아요. 아주 애들이 영악해요. 애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이게 새롭게 이게 정말 새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정말 나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없앨 정도로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죄책감 저것 때문에. 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갔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맞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살고 있잖아. 변했네. 저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 와. 그렇구나. 아내만 몰라주는구나.
그런가?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갈 길이 많으니까 네. 개인적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제 정말 또 하나 중요한 시기로 넘어가는데 초등학교로 가요. 이게 또 굉장히 애들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유년기라 그래요. 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유년기, 아동기 뭐 이렇게도 이제 되게 부르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름 자체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얘네들이 가는데 얘네들은 그럼 유년기가 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네. 네. 근데 대개 이제 유년기에 학교를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 어느 사회나 그게 원시적인 사회나 아니면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이 많이 문명화된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요 유년기 요 때는 얘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사회? 기초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시기예요. 네. 아. 요 때가.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 때가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물론 초등학교를 가지만 애들이 초등학교를 끝내고 와가지고 남자애들은 시골에서 살게 되면 소를 끌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에 허들에 있는 일 좀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는 여자애들 같으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동생 업고 예를 들면 밥 짓는 거 배우고 이렇게 비록 학교는 다니지만 얘가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거를 배우는 시기예요. 얘가 만약에 이 어촌에서 자라났다면 남자애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 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운다든가 아니면 또 사냥을 하는 등등은 또 동네 남자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가. 네. 사실 어느 시기나 다 중요한데 네. 이 시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럼 오늘날의 애들은 왜 학교 가서 국어, 산수 이런 걸 배우느냐 하면 요즘의 삶은 우리가 무슨 사냥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국가에서 누구든지 다 배울 수 있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무 교육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요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 일을 지금 얘가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때가 중요한 거는 근면하게 일을 하는 요 성품을 배워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 시기에 애들이 근면하게 이걸 해야 되느냐면 아주 중요하게 얘네들이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을 해요. 얘네들이 초등학교로 가서.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의 우리 그 어린아이들은 각각이 다 자기 집에서 공주님이고 왕자님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맞아요. 어린 되게 애들 귀하게. 키울 때 예를 들면 이 아버지들이 딸을 무릎에 앉히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 뭐 또 우리 왕자님 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공주하고 왕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옆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른이 된 여성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옆에서 누구 해달라 그러면 이거 공주병이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공주나 왕자로 우린 다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슨 열심히 뭐를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초등학교 가서 느끼는 게 뭐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는 왕자 공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데 학교를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한 반에 한 30명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왕자고 공주만 모아왔어. 맞아. 이게 얘네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느끼는 충격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그렇게 학교 가기 싫지.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왕자 공주로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 가니까 왕자 공주가 한 30명이 있어. 떼거지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존재하는 걸로 인정을 네. 받았어요. 왕자 네, 네, 공주니까. 네.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그 결과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여자애들은 나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고 무술이구나. 이걸 맞아. 무술이. 남자애들은 나의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제는 왕자는 끝났고 머슴이야? 나는 머슴이다. 머슴이다. 내가 무술이나 머슴으로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 슬픈 현실을 깨닫는. 네.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너무 재밌다. 어때? 걔네들이 얼마나 지금 또 힘든 네.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을까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네. 학교 가기 싫었구나 내가.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가기 싫죠.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있으면 영원히 나는 왕자와 공주인데. 네. 근데 그 학교에서 영원히 공주하고 왕자처럼 행동하는 애들은 그래서 공주는 외롭구나. 그죠? 왜냐하면 아무도 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너만 공주냐? 그래서 거기 이제 병이 붙잖아요. 공주병, 왕자병. 진짜 한 반에 있어 그런 애들이. 아직도 안 깨진 애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그 이제 결혼해가지고 친정하고 시댁에 있을 때 그 느낌을 보면 알 거예요. 특히 네. 여자분들이. 그렇구나. 친정에 있을 때는 난 계속 공주잖아. 집에 가면. 네. 그러다가 시댁으로 가면 내가 무술이야. 이거 왔다 갔다 하기 싫은 거니까. 당연히 시댁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 동일하지 않겠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를 지금 배워야 되는데 걔네들이 말은 안 하죠. 당연히. 그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 해주니까.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를 우리 부모들이 좀 미리 알아주면 왜 얘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지 또 얘네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하는 거를 중요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네. 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까지 올 때는 이거는 부모잖아요.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이제 교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교사는 부모와 교사를 합친 아주 힘든 일을 해요. 맞아. 그 얘기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올 때 받아가지고 등교할 때 그리고 같은 반에서 교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시고 네. 그리고 하교하는 것까지를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국어나 무슨 다양한 과목을 선생님들이 혼자서 다 가르쳐 맞아. 주셔야 네, 돼요. 네. 맞아. 왜냐하면 맞아. 이게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부모의 역할, 집에서의 역할과 앞으로 얘가 사회에 나가서 만날 현실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오고 얘네들 하루 종일 같이 계시면서 이 과목 저 과목을 가르쳐 주면서 안정적으로 이 적응을 할 수 있게 이걸 해주다가 중학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라도 자기 네. 과목만 와서 가르쳐 맞아요. 주는 거예요. 네. 네. 맞아. 이게 우리 삶이니까. 그렇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요. 모든 게 심리학이야. 그러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결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데 거기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야. 세상에는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애들도 있구나. 요 지금까지는 나보다 위잖아요. 위. 네. 어른, 뭐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 열등감은 얘하고 나하고가 같은 친구인데 얘가 나보다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얘네들이 이제 또 하나 학교 가기 싫어지지. 거기 가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집에만 있으면 나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나는 왕자하고 공주니까.
무술이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때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탁탁탁탁 빨리빨리 알아서 맞아요. 하는 머슴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꼭 구태여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딱 자기 위치를 머슴이라는 걸 알고 맞아. 탁탁탁탁 이걸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맞아. 그걸 못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이제 도태되잖아요. 넌 왜 네가 할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 나는 남보다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육이 옛날에는 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상을 주고 네. 또 열심히 이제 학교 나오는데 개근상 주고 이렇게 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맞아. 네. 우리 할 때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상 받은 소수의 애들만 긍지를 맞아요. 가지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열등감 느끼는 거야. 나는 공부 못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마다는 적성이 다르잖니.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요새는 줘요. 네. 뭐 청소 잘했다고 주고 네. 뭐 빈병 모았다 주고 막 상을 주는 거예요. 빈병 모았다. 부지런했다고 주고 어떤 애는 내가 왜 상 받았는지 모르는 상도 받아.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상 줬는데 나 이건 왜 상 받았는지 몰라. 뭐 이런 상도 받아와. 맞아. 그 이유가 이 열등감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다 이유가 있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녀들한테도 공부하는 잣대를 하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네. 공부 잘하는 것도 적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뭐 다른 게 다 있어요 보면. 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사람이 삶을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지 지나친 열등감을 안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또 한번 되풀이하면 열등감이 있는 게 나쁜 부등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네. 우리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것도 커진다는 게 내 열등감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거를 근면해서 더 잘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드는 거야. 음. 되게 희망적이다. 우리 그 기형도 시인이라는 분의 네. 시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시겠어요? 질투는 나의 힘이야. 질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가지고 그게 부러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능가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질투를 하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투가 나의 힘이야. 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잘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질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없어. 맞아요. 그렇네. 나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처음. 아니 뭐 자족하는 삶 뭐 이런 오.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신선한 신선해. 충격이에요. 전 진짜. 오늘도 네, 오늘도. 오늘도 잘 묻자. 오늘도 이게 잘 나쁜 묻자.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곤란하죠. 네. 이거는 그다음에 자포자기로 주저앉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단다 하는 거를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지금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와, 그러면 진짜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충분히 근면감을 잘 발달시키게 되면 유능감이라고 하는 좋은 어머. 성품을 가져요. 어머. 유능감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내 분야에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신념이야. 오. 유능. 아, 내가 유능감. 열심히 하면 내가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했던 거를 이룰 수 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목적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열심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면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유능감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게 너무 커서 음.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나쁘니까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만 비율이 이렇게 돼야 된다. 네. 그러려면 열등감을 크게 느끼고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노력을 해서 크게 된 사람들이 많은 거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키가 작은 나폴레옹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작다는 거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노력을 해서 큰 제국을 뭐 네. 이룬다든가 이런 것들이 네. 물론 나폴레옹은 나중에 인생은 이제 좀 비극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끼고 그거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크게 일을 성공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키워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열등감이 지나치게 강하면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형식주의야. 아. 어떤 형식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형식에 맞춰서 하고 나도 형식에 맞춰서 하게 되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화되는 데서 피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야.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나타내고 하지 않은 정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네. 헌금을 드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사하다는 이 상징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그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정신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형식주의가 되면 그 정신은 빠져버리고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가야지 잘 가는 건가? 헌금은 얼마를 내야지 남들이 내가 헌금 잘 냈다고 그럴까? 이렇게 정신은 빠져버리고 네. 그 형식만 남아. 이거는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등감을 갖고 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네. 우상 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이 그 율법주의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소극적으로 하려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형식만 따지는 사람들. 맞네.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 인간 유형인데 네. 그게 우리가 발달적으로 보면 다 좀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대박. 아니 머릿속에 우리 교회- 유진님의 반응이 갈수록 컬러풀해져요. 저 무지개니까요. 아니 형식주의 하니까 교회에 그 몇몇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만 얘기할게. 아 그렇구나. 막 보인다 보여. 그럼 그 열등감 같은 것도 그 이제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바뀔 수 있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네네. 열등감이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에너지로 삼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그 부모의 역할이 아 그렇죠. 이게 다 지금 부모하고 관계에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또 열등감 없게 키운다고. 그러게 오냐 하고 네. 다 잘한다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근면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다연- 근면할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다 다 해주니까. 연결돼. 다 연결돼. 신기하네. 기가 막히네. 아 진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매 시간 바뀐 게 지금 생각나면서 그때 충격이 바로 어제 일처럼. 네, 진짜. 눈물을 글썽글썽. 그때 힘들었구나. 진짜 힘들었어요. 연필에서 볼펜으로 바뀌고 그거 아주 힘들었어요. 알고 보면 우리 애들도 힘들게 살죠. 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요. 다 잘 해주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 그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3학년 딸.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몸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싫어. 이유가 있을 그러니까 거야.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를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도 존심 상하니까 얘기 안 하죠. 아니 저는 아까 초등학교 1학년 얘기를 하셨는데 딱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애가 상을 받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상적으로. 맞아. 아마 그때 어떤 느끼는 감정들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열등감하고 근면성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래서 그때 그 장면들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어떤 감정들이 커서 이게 바로 초등학교 기억이. 1학년 하면 저는 딱 그게 생각나거든요. 상 받는 아이. 근데 책상에다가 시험 볼 때
바닥에 이렇게 많이 써서 컨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당연한 듯이 얘기를 나 하시네. 말고 옆집에. 옆집. 근데 거기에 막 쓰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딱 바꿔버리잖아. 자리를 1분단 3분단 바꿔버리면서 내가 좌절을 한번 어머 옆집 옆집 얘가. 걔가 좌절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열등감 느끼지 않게 열심히 했는데 근면하지 못한 거였네요, 제가. 그러니까 안 좋게 근면한 거지 그거 쓰는 근면하긴 그래서 했네. 받았으면 그렇잖아. 근면에 가짜 방해하기. 근면이잖아. 그것도 좀 바로 잡혀지게 사는 게 좋은 거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까지가 이제 이런 지금 발달을 겪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진짜 대박이야. 왜? 청소년기. 아, 중이병. 드디어 혹시 나와. 중이병? 드디어 나오는구나. 청소년기. 아, 제가 꼭 들어야 되는. 답을 모아야겠다. 빨리 다음 주로 가요, 우리. 그러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